칠흑 같은 어둠이 도시를 삼킨 밤, 거센 비바람이 몰아쳤다. 하늘에서는 분노한 거인이 포효하듯 천둥이 울렸고, 번개는 순간적으로 세상을 하얗게 밝혔다가는 다시 깊은 절망 속으로 밀어 넣었다. 강남의 가장 부유한 지역에 위치한 주변의 호화로운 저택들 사이에서도 유독 차갑고 현대적인 위용을 자랑하는 한 저택의 서재에서 강지훈은 창밖의 광란을 무심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퀀텀 리프 캐피털의 대표였다. 34세 나이에 금융계를 정복한 남자, 감정 대신 데이터와 논리로 세상을 재단하는 인물이었다. 그의 눈에는 숫자의 흐름만이 의미를 가졌고, 인간관계는 리스크가 큰 투자와 다름없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의 앞에는 세 개의 모니터가 복잡한 그래프와 실시간 주가 변동을 쏟아내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다. 지훈은 막 뉴욕지사와의 화상회의를 마친 참이었다. 적대적 인수를 시도하는 경쟁사에 대한 방어 전략을 지시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는 냉철한 결정을 내렸다. 그의 목소리는 폭풍우 소리에도 묻히지 않을 만큼 단호하고 차가웠다. 직원들에게 그는 경애의 대상이자 동시에 공포의 대상이었다. 감정의 동요를 보인 적 없는 완벽한 전략가, 그것이 강지훈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서재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을 때 그는 습관처럼 최고급 위스키를 잔에 따랐다. 얼음이 맑은 소리를 내며 부딪혔고 호박색 액체가 그의 지친 신경을 미세하게 자극했다. 그는 창가로 다가가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빗줄기에 흐릿해진 도시의 불빛들은 마치 해저에 가라앉은 보석들처럼 아득하게 반짝였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욕망과 꿈, 그리고 절망을 담고 있겠지만 그에게는 그저 또 하나의 데이터일 뿐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그의 저택 전체를 통제하는 최첨단 보안 시스템의 조용한 경고음이 그의 손목에 찬 시계에서 울렸다. 외부 침입이 아닌 정문 앞에 설정된 압력 센서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한 신호였다. 이런 궂은 날씨에 찾아올 사람은 없었다. 배달원이나 방문객은 사전에 약속된 절차를 거쳐야만 했다. 지훈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그는 인터컴으로 경비팀에 연결하려다 순간적으로 마음을 바꾸었다. 알 수 없는 충동이었다. 평소에 그라면 절대 하지 않을 행동. 그는 위스키 잔을 내려놓고 현관으로 향했다. 대리석 바닥에 그의 구둣발 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다. 육중한 현관문을 열자 차가운 비바람이 그의 얼굴을 거칠게 때렸다. 그리고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거대한 철제대문 앞에 작은 그림자가 웅크리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 형체는 어린아이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6살이나 되었을까. 온몸은 비에 흠뻑 젖어 있었고 얇은 원피스는 차가운 몸에 축축하게 달라붙어 있었다. 아이는 한 손에 낡고 해진 곰 인형을 필사적으로 껴안고 있었다. 물에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어 표정을 읽기 어려웠지만 어둠 속에서도 유독 반짝이는 두 눈은 똑바로 그를 향하고 있었다. 그 눈에는 두려움이나 슬픔보다는 공허한 체념이 담겨 있었다. 지훈은 잠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변수와 확률이 계산되고 있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아이를 집 안으로 들이는 것은 예측 불가능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의 발은 움직이지 않았다. 아이의 작은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처절한 생존의 기운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듯했다. 그는 천천히 아이에게 다가가 몸을 숙였다. 빗물이 그의 값비싼 수트 어깨를 적셨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하며 물었다. 얘야, 여기서 뭐 하고 있니?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그를 빤히 쳐다볼 뿐이었다.
그 시선은 마치 그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것처럼 깊고 고요했다. 지우는 다시 물었다.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그 말에 아이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아이는 작은 입술을 달싹였지만 어떤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대신 아이는 품에 안고 있던 곰 인형을 더 세게 끌어안았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어떤 긴 설명보다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다. 결국 지우는 평생 동안 쌓아온 자신의 원칙을 깨는 결정을 내렸다. 그는 아이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일단 안으로 들어오렴. 비를 피해야지. 아이는 잠시 그의 손과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망설임 끝에 자신의 작고 차가운 손을 그의 커다란 손 위에 올려놓았다. 그 순간 얼음장처럼 차가운 아이의 천이 그의 손바닥을 통해 심장까지 전해지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그는 아이를 안아들었다. 아이의 몸은 놀랄 만큼 가벼웠다. 마치 속이 텅 빈 인형 같았다. 아이는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그의 품에 안겼다. 젖은 옷에서 퀴퀴한 냄새와 비 냄새가 섞여났지만 그는 인상을 찌푸리지 않았다. 그는 아이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섰고 육중한 문이 닫히자 바깥 세상의 폭풍우는 거짓말처럼 멀어졌다. 집안일을 돌보는 박 여사가 놀란 표정으로 달려나왔다. 도련님, 이 아이는... 그녀는 강지훈이 어렸을 때부터 그를 돌봐온 유일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이런 모습은 처음 보았다. 지훈은 무표정한 얼굴로 짧게 지시했다. 따뜻한 물로 씻기고 깨끗한 옷을 입혀주세요. 그리고 먹을 것도 좀 챙겨주시고요. 박 여사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아이를 받아들었다. 아이는 낯선 환경에서도 울거나 보채지 않고 얌전히 그녀의 손에 이끌려갔다. 지우는 그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아이의 손에서 떨어진 낡은 곰 인형을 발견했다. 그는 인형을 집어들었다. 인형의 배 부분에는 작은 주머니가 있었고 그 안에는 비에 젖어 글씨가 번진 작은 쪽지가 들어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쪽지를 펴보았다. 서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안나, 더 이상은 못 키운다. 좋은 사람 만나렴.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무책임한 어른의 비겁함과 한 아이에게 지워진 감당할 수 없는 상처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안나. 그것이 아이의 이름이었다. 그는 쪽지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분노와 비슷한 감정이 그의 안에서 조용히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다시 서재로 돌아왔다. 모니터 속의 숫자들은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더 이상 그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그 작은 아이, 안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 왜 하필 우리 집 앞이었을까? 왜 나는 평소와 다른 선택을 했을까? 수많은 질문이 떠올랐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박 여사가 서재 문을 조심스럽게 노크했다. 도련님, 아이는 씻고 우유를 마신 뒤에 잠이 들었습니다. 손님방에 재웠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박 여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아이 옷을 갈아입히는데 몸에 상처가 좀 오래된 멍 자국 같았습니다. 그 말에 지훈의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았다. 박 여사가 나가고 서재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지훈은 창밖을 보았다. 비는 아까보다 조금 잦아들었지만 여전히 세차게 내리고 있었다. 그의 완벽하게 통제되던 세계의 예고 없이 들어온 작은 균열. 그는 그 균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경찰에 연락해서 아이의 친척을 찾아 책임을 묻고 시설로 보내는 것이 가장 깔끔한 방법이었다. 하지만 그는 차마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자신을 바라보던 아이의 공허한 눈동자, 그의 손을 잡던 작고
차가운 손의 감촉이 계속해서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것은 그가 가장 경계하던 비합리적인 감정이었다. 그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고 눈을 감았다. 오늘 밤 그의 철옹성 같던 삶에 작은 파문이 일었다. 그리고 그 파문은 곧 거대한 파도가 되어 그의 모든 것을 뒤흔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강지훈은 익숙하지 않은 정적 속에서 눈을 떴다. 폭풍은 지나갔지만 그의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어젯밤의 일은 마치 비현실적인 꿈처럼 느껴졌다. 그는 언제나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났지만 평소와 같이 곧장 운동을 하거나 데이터를 확인하는 대신 한참 동안 침대에 앉아 있었다.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공간 안에 낯선 생명체가 있다는 사실이 그의 모든 루틴을 헝클어뜨렸다. 그는 조용히 손님방으로 향했다. 문을 살짝 열자 커다란 침대 한가운데에 작은 아이가 몸을 웅크리고 자고 있었다. 낡은 곰 인형을 꼭 껴안은 채였다. 어젯밤의 불안한 모습과 달리 잠든 얼굴은 더없이 평온해 보였다.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곧이어 현실적인 문제가 그의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가 잠시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아이가 조용히 눈을 떴다. 아이는 그를 보고도 놀라지 않았다. 그저 맑고 깊은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아이를 집에 혼자 둘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박 여사가 있지만 그녀에게 온전히 책임을 떠넘길 수도 없었다. 결국 그는 또다시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렸다. 아이를 회사에 데려가기로 한 것이다. 퀀텀 리프 캐피털의 로비는 차가운 금속과 유리로 이루어진 현대적인 공간이었다. 직원들은 최고의 실력과 냉철함을 기준으로 선발된 엘리트들이었다. 그런 곳에 강지훈 대표의 손을 잡고 작은 소녀가 나타나자 모두가 숨을 죽였다. 그의 비서인 김민지 실장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입을 작게 벌렸지만 곧 프로다운 미소로 그것을 가렸다. 그녀는 지훈의 그림자처럼 일하며 그의 모든 것을 예측했지만 이것만은 예외였다. 지훈은 주변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안나를 자신의 집무실로 데려갔다. 그의 집무실은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상층에 위치해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역동적인 모습이 펼쳐졌다. 그는 김 실장에게 아이가 가지고 놀 만한 그림 도구와 간식을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침착했지만 그를 오랫동안 보좌해온 김 실장은 그 안에 미세한 동요가 있음을 감지했다. 잠시 후 그의 집무실은 중요한 화상회의로 인해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상대는 그의 숙적이자 금융계의 늙은 여우, 에이펙스 홀딩스의 박성진 회장이었다. 박 회장은 화면 너머에서 거만하고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들은 뉴라테크라는 작은 기술 기업의 경영권을 두고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뉴라테크는 겉보기에는 평범했지만 지훈은 그 안에 잠재된 혁신적인 기술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박 회장은 교묘한 방식으로 뉴라테크의 주가를 흔들고 있었다. 부정적인 루머를 퍼뜨리고 공매도 세력을 동원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폭락시켰다. 그의 목표는 지훈이 손실을 감당하지 못하고 보유 지분을 헐값에 팔게 만드는 것이었다. 장마감을 불과 몇 분 앞두고 뉴라테크의 주가는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었다. 지훈의 팀은 손절매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그것이 데이터에 기반한 가장 논리적인 판단이었다. 지훈은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그림을 그리고 있는 안나를 흘깃 보았다. 아이는 그가 사준 최고급 스케치북과 크레용에는 별 관심이 없는 듯했다.
대신 집무실 벽면을 가득 채운 거대한 데이터월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수백 개의 그래프와 숫자들이 쉴 새 없이 깜박이며 흘러가는 혼돈의 화면을 아이는 마치 아름다운 그림을 감상하듯 보고 있었다. 그 작은 머리로 저 복잡한 정보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집중력은 어딘가 비범하게 느껴졌다. 강 대표, 이제 항복할 때가 된 것 같은데. 박 회장이 화면 너머에서 조롱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젊은 천재도 결국은 계산할 수 없는 벽에 부딪히기 마련이지. 더 큰 손해보기 전에 깨끗하게 포기하는 게 어때? 그의 얼굴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지훈의 트레이더들은 초조한 얼굴로 그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모든 지표가 매도를 가리키고 있었다. 지훈은 마른 입술을 축였다. 그의 직감은 이것이 박 회장이 파놓은 함정이라고 경고하고 있었다. 여기서 매도하면 박 회장은 헐값의 모든 물량을 받아내 순식간에 최대 주주가 될 것이었다. 그는 위험을 감수하고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주식을 사들이는 역공을 고려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회사의 운명을 건 도박이었다. 그의 이성이 필사적으로 그를 말리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안나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이는 성큼성큼 데이터월 앞으로 걸어갔다. 모두의 시선이 그 작은 소녀에게 쏠렸다. 안나는 거대한 화면 앞에서 잠시 멈춰 서더니 수많은 티커 심볼 중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한 곳을 작은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것은 뉴라테크의 비상장 자회사인 스타바이오와 관련된 파생 상품 코드였다. 그리고 아이는 맑고 작은 목소리로 한마디를 내뱉었다. 별, 집무실 안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지훈은 아이의 손가락 끝과 그 입에서 나온 단어를 번갈아 보았다. 별, 스타바이오. 그것은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아이의 순수한 직감일까? 그의 머릿속에서 이성과 본능이 격렬하게 충돌했다. 장 마감까지 남은 시간은 단 10초. 박 회장의 비웃는 얼굴이 화면에 가득 찼다. 그의 팀원들은 이제 결정을 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었다. 지훈은 눈을 감았다. 그는 평생을 숫자를 믿고 데이터를 신봉하며 살아왔다. 감정과 직감은 가장 경계해야 할 불확실성이었다. 하지만 어제 이 아이를 집으로 들였을 때처럼 그의 안에서 또 다른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그는 눈을 번쩍 떴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그는 인터컴을 향해 사자처럼 포효했다. 지금 당장 계획 변경한다. 스타바이오 관련 상품 보이는 대로 전부 매수해. 전부 다. 지금 그의 명령에 트레이딩 룸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대표님, 그건 미친 짓입니다.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반대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지훈의 목소리가 그 모든 것을 짓눌렀다. 내 말 들어, 당장. 장 마감을 알리는 벨이 울리기 직전 3초 동안 퀀텀 리프 캐피털의 모든 가용 자금이 그 미지의 상품으로 미친 듯이 쏟아져 들어갔다. 그리고 시장은 문을 닫았다. 집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화면 속 박 회장은 승자의 미소를 지으며 와인잔을 들어 올렸다. 어리석은 선택이군, 강 대표. 수업료를 아주 비싸게 치르게 될 거야. 그는 그렇게 말하며 일방적으로 통신을 끊었다. 지훈의 팀원들은 모두 망연자실한 표정이었다. 최악의 경우 회사는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을 수도 있었다. 지훈은 묵묵히 선 채로 화면을 응시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저 작은 아이의 알 수 없는 한마디에 걸었다. 그리고 정확히 1분 후 기적이 일어났다. 긴급 속보를 알리는 팝업 창이 모든 모니터에 동시에 떴다. 스타바이오 혁신적 신약 기술
특허 긴급 승인. 미국 FDA 공식 발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뉴스였다. 그들이 개발 중이던 기술이 상용화 단계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다. 장의 시간의 거래에서 스타바이오의 가치는 수직으로 폭등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침묵,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탄성. 마침내 사무실 전체가 떠나갈 듯한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손실을 막는 수준이 아니었다. 지훈이 마지막 3초 동안 쏟아부은 자금은 순식간에 불어나 평가 차익만 $500만 훌쩍 넘어서고 있었다. 그는 재앙을 막은 것이 아니라 잿더미 속에서 다이아몬드를 캐낸 것이었다. 모두가 열광하며 서로를 얼싸안고 있을 때 지훈의 시선은 한 곳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환호하는 팀원들을 지나쳐 사무실 구석으로 걸어갔다. 안나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자리에 앉아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아이는 방금 자신이 일으킨 거대한 폭풍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듯했다. 스케치북에는 서툰 솜씨로 그려진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지훈은 그 자리에 선 채 자신의 논리적인 세계를 산산조각 낸 작은 소녀를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그날 밤 퀀텀 리프 캐피털의 최상층은 불이 꺼지지 않았다. 직원들은 모두 퇴근했지만 강지훈은 홀로 남아 집무실을 지켰다. 그의 앞에는 오후에 있었던 뉴라테크 주식 거래의 모든 데이터가 펼쳐져 있었다. 그는 수십 번이고 그날의 차트와 거래 기록, 그리고 뉴스 속보가 터져 나온 시점을 분석했다. 모든 것은 논리적으로 설명 불가능했다. 내부 정보 유출이라고 하기에는 타이밍이 너무나도 절묘했다. 그것은 마치 미래를 보고 온 사람의 행동 같았다. 그의 시선은 책상 위에 놓인 안나가 그린 그림으로 향했다. 스케치북에는 온통 반짝이는 별들 뿐이었다. 지훈은 그 그림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아이의 순수한 낙서에 불과했지만 그에게는 마치 우주의 비밀을 담고 있는 암호문처럼 보였다. 그는 우연이나 행운이라는 단어를 믿지 않았다. 모든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존재해야 했다. 그는 결심했다. 안나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만약 아이의 능력이 진짜라면 그것은 세상을 뒤흔들 수 있는 힘이자 동시에 아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비밀이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그 비밀의 실체를 파헤치고 그것을 지켜내야만 했다. 다음 날은 토요일이었다. 지훈은 안나를 데리고 텅 빈 회사로 다시 출근했다. 그는 아이에게 압박감을 주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을 게임처럼 보이게 꾸몄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 중앙에 있는 거대한 스마트 테이블을 활성화시켰다. 그리고 자신이 밤새 개발팀과 함께 만든 정교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실행했다. 화면에는 아름다운 색상의 빗줄기들이 나타나 강물처럼 흘러가기 시작했다. 그는 안내에게 부드럽게 말했다. 안나야, 이건 아저씨가 만든 게임이야. 이 빛나는 강물들 중에서 앞으로 가장 크고 예쁘게 자라날 것 같은 강물을 손가락으로 짚어주면 돼. 사실 그 빗줄기들은 전 세계 금융시장의 데이터를 익명화하여 시각적으로 구현한 것이었다. 각각의 흐름은 개별 주식, 원자재 혹은 통화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었다. 자라난다는 것은 가치의 상승을 의미했다. 안나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다. 아이는 거대한 테이블 앞에 서서 망설임 없이 화면을 터치하기 시작했다. 아이의 손가락은 분석이나 고민의 과정이 전혀 없이 마치 춤을 추듯 화면 위를 흘러다녔다. 아이는 특정 빗줄기를 가리키기도 하고 여러 개의 흐름이 교차하는 지점을 누르기도 했다. 그 모습은 마치 물 흐름의 길을 미리 알고 있는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지훈은 숨을 죽인 채 그 모습을 지켜봤다.
그의 옆에 있는 별도의 모니터에는 안나의 선택이 실제 어떤 금융상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의 예측과 어떻게 다른지가 실시간으로 분석되고 있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퀀텀 리프 캐피털이 자랑하는 최첨단 예측 AI의 성공률은 약 70% 수준이었다. 하지만 안나의 선택은 지난 10년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뮬레이션 했을 때 거의 98%에 가까운 정확도를 보였다. 그는 깨달았다. 안나는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었다. 아이는 데이터의 흐름 그 자체를, 그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수십억 개의 변수가 얽혀 만들어내는 혼돈 속에서 아이는 마치 음악의 화음을 느끼듯 질서와 부조화를 감지해내는 것이었다. 그것은 현대 과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거의 심령 현상에 가까운 능력이었다. 한편 같은 시각 에이펙스 홀딩스의 박성진 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분노를 터뜨리고 있었다. 최고급 크리스털 잿더리가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고 그의 고함 소리가 방 전체를 울렸다. 그는 강지훈에게 당한 굴욕을 도저히 견딜 수 없었다. 그것은 단순한 금전적 손실의 문제가 아니었다. 자신의 완벽한 계획이 이제 갓 30을 넘긴 젊은 녀석에게 처참하게 깨졌다는 사실이 그의 자존심을 갈갈이 찢어놓았다. 내부 정보 유출이야. 분명 우리 쪽에 첩자가 있어. 박 회장은 자신의 부하들을 향해 소리쳤다. 스타바이오의 FDA 승인권은 극비사항이었어. 그걸 강지훈이 어떻게 알고 마지막 순간에 돈을 쏟아부었겠냐고. 당장 그 첩자를 찾아내. 찾아서 내 앞에 끌고 와.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기보다는 외부의 배신에서 원인을 찾으려 했다. 그의 충직한 신복이자 무자비한 일 처리로 유명한 전직 국정원 출신 최 이사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회장님, 저희 쪽의 모든 라인을 확인했지만 정보가 샌 흔적은 없었습니다. 어쩌면 강지훈 대표가 다른 정보원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말에 박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번뜩였다. 다른 정보원이라 박성진은 최 이사에게 명령했다. 지금부터 강지훈의 모든 것을 감시해 그의 통화 기록, 만나는 사람들, 동선, 사생활까지 전부 다. 그놈의 행운이 어디서 오는지 그 비밀을 내가 반드시 알아내야겠어. 그의 복수심은 이제 단순히 뉴라테크를 차지하는 것을 넘어 강지훈이라는 존재 자체를 파괴하는 것으로 변질되고 있었다. 그는 자신에게 굴욕을 안겨준 상대를 결코 용서하지 않는 인간이었다. 다시 지훈의 집무실. 게임에 흥미를 잃은 안나는 김 실장이 가져다 준 쿠키를 맛있게 먹고 있었다. 아이의 입가에 묻은 초콜릿 부스러기를 보며 지훈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이 작은 아이가 품고 있는 힘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거대했다. 만약 이 능력이 악의적인 자의 손에 들어간다면 전 세계 금융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도 남을 것이었다. 그는 안나가 단순한 천재가 아님을 직감했다. 아이는 세상의 이치를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세상은 이런 특별함을 가진 존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었다. 사람들은 아이를 이용하려 들거나 혹은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두려워하고 해치려 할지도 몰랐다.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그의 탐구는 이제 묵직한 책임감으로 변해 있었다. 지훈은 조용히 스마트 테이블의 전원을 껐다. 시뮬레이션의 모든 기록을 완벽하게 삭제했다. 오늘 있었던 일은 그와 이 아이만이 아는 비밀이어야 했다. 그의 마음속에서 차가운 이성과 계산 대신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누군가를 지키고 싶다는 강렬한 보호 본능이었다.
그는 쿠키를 먹고 있는 안나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아이는 놀란 듯 잠시 그를 쳐다보다가 이내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지훈이 아이에게서 본 첫 번째 미소였다. 그 순간 강지훈은 조용히 맹세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아이를 세상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내겠다고. 그의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강지훈은 행동하는 남자였다. 결정을 내리면 그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자신의 모든 자원과 능력을 동원해 그것을 실행에 옮겼다. 안나를 지키겠다는 맹세는 그의 삶 전체를 재편하는 거대한 프로젝트의 시작이었다. 그는 가장 먼저 자신의 변호사 팀에게 연락해 안나의 공식적인 입양 절차를 시작하라고 지시했다. 최대한 신속하고 최대한 조용하게 처리하라는 엄명이 뒤따랐다. 그의 차가운 저택은 서서히 온기를 찾아가기 시작했다. 그는 아동심리학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안나의 방을 새로 꾸몄다. 방은 부드러운 파스텔 톤으로 채워졌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는 책장과 푹신한 인형들이 자리를 잡았다. 그는 또한 안나의 교육과 정서적 안정을 돌봐줄 전문교사를 고용했다. 따뜻하고 지적인 인상을 가진 최서연 선생님은 안나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 가장 큰 변화는 강지훈 자신에게서 일어났다. 그는 마감 시간을 넘겨 일하는 습관을 버리고 정시에 퇴근해 안나와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식탁을 맴돌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서점에 들러 직접 동화책을 고르고 서툰 목소리로 잠자리에서 책을 읽어주기도 했다. 숫자로 가득했던 그의 세상에 이제는 동화 속 토끼와 공주님의 이야기가 스며들기 시작했다. 안나도 그 변화에 서서히 반응했다. 아이는 더 이상 그늘진 구석에 숨어 있지 않았다. 최서연 선생님과 함께 정원을 산책하거나 거실에 그랜드 피아노를 신기한 듯 두드려 보기도 했다. 단답형으로만 대답하던 아이의 입에서 조금씩 문장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그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지훈에게는 수백만 달러의 계약을 성사시킨 것보다 더 큰 기쁨과 성취감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과거의 망령이 예고 없이 그들의 문을 두드렸다. 어느 날 오후 비서인 김 실장으로부터 긴급한 연락이 왔다. 자신을 안나의 삼촌이라고 주장하는 남자가 회사 로비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지훈의 미간이 차갑게 굳어졌다. 안나의 쪽지에 담겨있던 무책임함의 실체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다. 지훈은 1층 로비로 내려갔다. 그곳에는 비싼 양복을 어색하게 차려입은 천박하고 탐욕스러운 인상의 남자가 보안 요원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남자의 이름은 고상철이었다. 그는 지훈을 보자마자 피해자인 척 연기하며 달려들었다. 당신이 강지훈 대표 맞소. 내 조카 안나를 데리고 있는 게 당신이냐고. 당신 애를 유괴한 거야. 당장 내 조카 내놔. 그의 고함 소리에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다. 지훈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그를 자신의 집무실로 데려갔다. 문이 닫히자마자 고상철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다. 그는 가증스러운 걱정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본색을 드러냈다. 그는 소파에 거만하게 주저앉아 다리를 꼬며 말했다. 말귀 좀 알아듣는 양반 같으니 본론부터 얘기하지. 안나, 내 핏줄이야. 법적으로 내가 보호자라고. 지훈은 그의 말을 묵묵히 들었다. 고상철은 테이블 위를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말을 이었다. 당신 같은 부자가 왜 갑자기 고아 계집애한테 관심을 갖는지 모르겠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내가 언론에다 거대 기업 총수가 부모 잃은 불쌍한 조카를 빼앗아갔다고 터뜨리면 어떻게 될까? 당신 이미지
아주 볼만해질걸. 노골적인 협박이었다. 지우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원하는 게 뭐지? 고상철의 입가에 탐욕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간단해. 내 소중한 조카를 당신 같은 사람한테 맡기려니 마음이 아파서 위자료라도 두둑이 받아야겠어. 5억 현금으로 주면 내가 안나의 양육권을 깨끗하게 포기하고 다시는 당신들 앞에 나타나지 않지. 그는 자신이 아주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한편 강지훈을 은밀하게 조사하던 박성진 회장의 신복 최 이사는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하고 있었다. 강지훈의 사업 거래는 흠잡을 데 없이 깨끗했고 사생활은 거의 수도승에 가까울 정도로 단조로웠다. 최 이사는 박 회장에게 중간 보고를 올렸다. 강지훈 대표의 사업적인 부분에서는 특이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최근 그의 주변에 6살짜리 여자아이가 나타났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박 회장은 처음에는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여자애, 그게 사업이랑 무슨 상관이야. 쓸데없는데 힘 빼지 마. 하지만 초의 이사는 끈질겼다. 회장님, 정보 요원의 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너무나도 완벽한 그림에 갑자기 떨어진 이물질 같은 느낌입니다. 이 아이가 나타난 시점과 우리가 뉴라테크 건에서 패배한 시점이 거의 일치합니다. 조금 더 파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끈질긴 설득에 박 회장은 마지못해 허락했다. 좋아. 그럼 그 계집에 의해 뒷조사나 해봐. 부모는 누군지, 어떻게 강지훈과 엮이게 된 건지 샅샅이 알아내. 그는 여전히 그것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지만 강지훈에게 연결된 아주 작은 실마리라도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들의 의심은 이제 서서히 안나의 과거를 향해 뻗어가기 시작했다. 고상철이 떠난 후 지훈의 집무실에는 얼음장 같은 분노가 감돌았다. 그는 협박에 굴복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은 그의 투지를 자극할 뿐이었다. 그는 즉시 자신의 법무팀장과 보안팀장을 호출했다. 그는 짧고 단호하게 명령했다. 고상철이라는 남자의 모든 것을 파내. 출생부터 지금까지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말고 그의 모든 약점을 찾아서 보고해. 그의 눈은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이제 두 개의 전선에서 싸워야 했다. 하나는 안나의 과거에서 온 탐욕스러운 악당이었고 다른 하나는 아직 그가 인지하지 못하는 그의 미래를 노리는 교활한 적이었다. 하지만 그는 두렵지 않았다. 이제 그에게는 지켜야 할 존재가 있었다. 안나의 희미한 미소를 떠올리자 그의 결심은 강철처럼 단단해졌다. 어떤 위협도 감히 그들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건드릴 수 없게 만들 것이었다. 박성진 회장의 정보망은 거대하고 촘촘한 거미줄과 같았다. 한번 목표로 삼은 먹잇감은 결코 놓치는 법이 없었다. 그의 지시를 받은 최 이사는 며칠 만에 안나의 과거에 대한 놀라운 사실들을 들고 그의 앞에 섰다. 아이의 배경은 박 회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훨씬 더 흥미로운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초에 이사의 보고는 조용하지만 날카롭게 집무실의 공기를 갈랐다. 아이의 이름은 안나, 성은 안씨입니다. 아버지는 안동준 박사. 한때 K이노베이션에서 가장 촉망받던 천재 데이터 과학자였습니다. 최 이사는 태블릿 PC를 박 회장 앞으로 밀었다. 화면에는 젊고 총명해 보이는 한 남자의 사진이 떠 있었다. 하지만 그는 5년 전 회사 기밀 데이터를 유출하려 했다는 혐의로 불명예스럽게 해고당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문의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박성진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단순한 고아 소녀가 아니었다. 그는 턱을 쓰다듬으며 물었다. 그가 다루던 기밀 데이터라는 게 뭐지?
초회 이사는 다음 화면으로 넘겼다. 프로메테스 프로젝트라는 코드명이 나타났다. 공식적으로는 폐기된 프로젝트입니다. 소문에 의하면 주식시장이나 기후변화 같은 혼돈 시스템을 전례 없는 정확도로 분석할 수 있는 혁명적인 예측 AI를 개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박성진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그는 심령현상이나 초능력 같은 비과학적인 것을 믿지 않았다. 그의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거래 가능하고 빼앗을 수 있는 대상이었다. 그는 강지훈이 뉴라테크 건에서 거둔 기적 같은 승리의 비밀을 마침내 깨달았다. 그것은 아이의 신비한 능력이 아니었다. 바로 이 프로메테스 알고리즘이었던 것이다. 그는 자신만의 가설을 세웠다. 안동준 박사는 데이터를 훔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구 결과를 빼돌려 어딘가에 숨겼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알고리즘을 작동시키는 열쇠를 자신의 딸, 안내에게 남긴 것이다. 어쩌면 암호화된 코드를 아이에게 외우게 했거나 혹은 아이의 홍채나 지문 같은 생체 정보가 마지막 잠금 장치일지도 몰랐다. 강지훈은 우연히 그 열쇠를 손에 넣고 그 성능을 시험해본 것이 틀림없었다. 박성진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이제 강지훈을 무너뜨릴 완벽한 계획을 손에 넣었다. 그는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공격을 개시하기로 했다. 하나는 대중의 눈을 향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강지훈의 돈줄을 향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계획에 완벽한 장기말이 될 존재가 있었다. 바로 안나의 삼촌 고상철이었다. 최 이사는 박 회장의 지시에 따라 은밀하게 고상철에게 접근했다. 처음에는 강지훈에게 5억을 요구하며 기세등등하던 고상철은 에이펙스 홀딩스라는 거대한 이름과 그들이 제시한 액수 앞에서 순한양이 되었다. 박 회장은 고상철이 요구했던 돈의 2배를 제안했다. 거기에 최고급 로펌의 법률 지원까지 약속했다. 세상에 공짜는 없었다. 그 대가로 고상철은 그들이 짜놓은 각본대로 움직여야 했다. 며칠 후 대한민국은 한 스캔들로 떠들썩해졌다. 고상철은 박 회장이 붙여준 변호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돈밖에 모르는 냉혈한 재벌 강지훈이 어떻게 자신의 세상에 하나뿐인 소중한 조카를 빼앗아 갔는지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그는 자신이 가난하지만 안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강지훈이 돈의 힘으로 자신을 어떻게 짓밟았는지에 대해 교묘하게 편집된 거짓말들을 쏟아냈다. 박성진의 언론 플레이팀은 그 불씨에 기름을 부었다. 인터넷 뉴스 포털과 소셜미디어는 순식간에 강지훈 아동 학대 의혹, 천사의 탈을 쓴 악마, 퀀텀 리프 캐피털 대표의 두 얼굴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로 도배되었다. 대중은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부유하고 젊은 CEO와 불쌍한 삼촌이라는 프레임에 열광했다. 강지훈의 이미지는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바로 그 혼란의 한가운데에서 박성진은 두 번째 공격을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해 퀀텀 리프 캐피털이 보유한 여러 핵심 종목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공격을 감행했다. 그것은 뉴라테크 때와는 차원이 다른 조직적이고 파괴적인 공세였다. 시장에는 악성 루머가 퍼졌고 공매도 물량이 폭탄처럼 쏟아지며 주가를 끌어내렸다. 강지훈의 집무실은 전쟁터나 다름없었다. 한쪽 모니터에는 자신을 비난하는 뉴스 속보가 쉴 새 없이 흘러나왔고 다른 모니터들에는 비상 경고를 알리는 붉은 신호가 가득했다. 그의 트레이더들은 사방에서 터지는 불을 끄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대표님, 블루칩 포트폴리오가 집중 공격받고 있습니다. 바이오 섹터에서도 투매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명 같은 보고가 빗발쳤다.
지우는 차가운 눈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고상철 같은 밑바닥 인생이 이런 정교하고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금융 공격을 계획할 수 있을 리 없었다. 대중의 시선을 자신에게 쏠리게 한 뒤 그 혼란을 틈타 핵심 자산을 공격하는 방식. 이것은 아마추어의 솜씨가 아니었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완벽하게 조율되어 있었다. 그는 기자회견장에서 눈물을 흘리던 고상철의 위선적인 얼굴 뒤에서, 그날 화상 화면 너머에서 자신을 비웃던 박성진 회장의 오만한 얼굴을 보았다. 전혀 별개의 사건처럼 보였던 두 개의 위협이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거미줄로 연결되어 자신을 옥죄어 오고 있음을 그는 깨달았다. 전쟁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는 이 전쟁에서 결코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폭풍의 한가운데서 강지훈은 그 어느 때보다 침착했다. 외부의 혼돈이 거세질수록 그의 내면은 더욱 차갑고 단단하게 굳어졌다. 그는 이 싸움이 두 개의 전선에서 벌어지고 있음을 명확히 인지했다. 하나는 안나를 보호하고 진실을 밝히는 방패의 영역이었고, 다른 하나는 적의 심장을 겨누는 검의 영역이었다. 그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그리고 완벽하게 해내야만 했다. 그의 최우선 순위는 방패를 굳건히 하는 것, 즉 안나를 보호하는 일이었다. 그는 저택의 보안을 최고 수준으로 강화했고, 외부인이 단 한 발짝도 안으로 들어올 수 없게 만들었다. 최소연 선생님과 박 여사에게는 아이가 바깥의 소란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도록 모든 뉴스 매체와 인터넷으로부터 아이를 완벽하게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집은 세상의 광기로부터 안나를 지키는 견고한 요새가 되었다. 지우는 저녁마다 안내게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행동했다. 그는 아이의 눈을 보며 나직하게 말했다. 세상의 나쁜 사람들이 조금 시끄럽게 떠들고 있지만 아저씨가 전부 해결할 거야. 안나는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 아이는 그의 말뜻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목소리에 담긴 확신과 따스함을 느끼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작은 믿음이 지훈에게는 천군만마와도 같았다. 방패를 드는 동시에 그는 검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그의 보안팀이 파헤친 고상철의 과거는 예상보다 훨씬 더 추악하고 더러웠다. 그는 도박빚에 쪼들려 사기 행각을 벌여왔고, 안나의 부모님이 남긴 얼마 되지 않는 유산마저 도박으로 탕진했다. 더욱 결정적인 것은 그가 안나를 상습적으로 방임하고 학대했다는 증거들이었다. 이웃들의 증언과 과거 상담 기록 등이 속속 확보되었다. 지훈은 이 정보를 타블로이드 신문에 흘리는 저급한 방식을 택하지 않았다. 그는 가장 신뢰받는 탐사보도 전문 기자에게 모든 자료를 독점으로 넘겼다. 며칠 후 삼촌의 눈물, 그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이라는 제목의 심층 보도 기사가 나갔다. 기사는 고상철의 도박 중독, 사기 전과 그리고 안내에 대한 학대 정황을 객관적이고 날카롭게 파헤쳤다.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다. 불쌍한 삼촌은 하루아침에 파렴치한 학대범이자 사기꾼으로 전락했다. 강지훈을 향하던 비난의 화살은 이제 고상철과 그를 내세워 여론을 조작한 배후 세력을 향하기 시작했다. 지훈의 법무팀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고상철을 명예훼손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역고소했다. 방패는 성공적으로 제 역할을 해냈고 이제 검을 본격적으로 휘두를 차례였다. 금융시장에서 지훈은 박성진이 프로메테우스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음을 간파했다. 그리고 그는 바로 그 환상을 이용해 함정을 파기로 결심했다. 그는 완벽한 미끼가 필요했다. 그는 안내게 또 다른 게임을 보여주었다. 이번에는 파산 직전의 바이오 기업인 세라핌진의 데이터를 포함한 여러 개의 빗줄기들이 화면에 나타났다. AI와 애널리스트들은
모두 세라핌진의 가치를 연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안나는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희미하게 꺼져가는 세라핌진의 빗줄기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리고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이건 아픈데 안에서 심장이 아주 강하게 뛰고 있어요. 그 한마디면 충분했다. 지우는 그 안에 자신과 자신의 팀이 발견하지 못한 숨겨진 가치가 잠들어 있음을 직감했다. 이것이야말로 박성진을 끌어들일 완벽한 미끼였다. 그날 이후 강지우는 시장에서 수세에 몰린 것처럼 연기하기 시작했다. 그는 박성진의 공격을 막기 위해 현금을 확보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가지고 있던 우량 자산들을 조금씩 매각했다. 그의 트레이더들은 핵심 포트폴리오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는 척했지만 결국에는 조금씩 후퇴하며 자리를 내주었다. 퀀텀 리프 캐피털이 막대한 자금 압박으로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는 인상을 시장 전체에 심어주었다. 그의 전략은 완벽하게 먹혀들었다. 박성진은 강지훈이 궁지에 몰렸다고 확신했다. 그는 강지훈이 프로메테스와 관련된 핵심 자산을 지키기 위해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다고 믿었다. 그는 승리를 눈앞에 두었다는 생각에 오만함에 빠져들었다. 강지훈이 내다 파는 세라핌진의 주식을 보자 그는 그것을 강지훈이 급하게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버리는 쓰레기 자산이라고 판단했다. 박성진은 강지훈에게 마지막 결정타를 날리기 위해 더욱 공격적으로 나왔다. 그는 유령 회사를 통해 세라핌진이 발행한 부실 채권을 헐값에 사들이기 시작했다. 그의 계획은 세라핌진을 아예 파산시켜버림으로써 강지훈에게 회복 불가능한 손실과 굴욕을 동시에 안겨주는 것이었다. 탐욕에 눈이 먼 상어는 피 냄새를 맡고 미친 듯이 달려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달려들고 있는 곳은 먹잇감이 아니라 강지훈이 정교하게 설계한 강철덫의 아가리 속이었다. 지훈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박성진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으며 차갑게 미소 지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이제 덫을 작동시킬 최적의 순간을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그는 폭풍 속에서 고요하게 때를 기다리는 사냥꾼이었다. 세상은 강지훈과 박성진의 전쟁으로 시끄러웠지만 높은 담장 안의 저택은 마치 폭풍의 눈처럼 고요했다. 바깥의 전투가 치열해질수록 강지훈은 역설적으로 안나와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평온을 찾았다. 이제 그에게 안나는 단순히 지켜야 할 비밀이나 책임의 대상이 아니었다. 아이는 그의 얼어붙었던 삶에 스며든 유일한 온기이자 그가 싸우는 이유 그 자체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의 변화는 사소한 습관들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더 이상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경제 뉴스 채널을 켜지 않았다. 대신 안나가 좋아하는 아동 채널을 틀어놓고 함께 아침 식사를 했다. 수십억 달러의 흐름을 꿰뚫어 보던 그의 눈은 이제 화면 속에서 춤추는 만화 캐릭터를 보며 미소 짓는 아이의 얼굴을 쫓고 있었다. 그의 비서는 중요한 해외 투자자와의 저녁 약속을 잡으려다. 그가 안나의 인형극을 보러 가야 한다는 이유로 거절당하고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안나 역시 안전하고 사랑받는 환경 속에서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고 있었다. 아이는 더 이상 그림자처럼 조용히 지내지 않았다. 저택의 정원을 뛰어다니며 웃는 법을 배웠고 박 여사를 도와 쿠키를 만들겠다며 부엌을 밀가루 범벅으로 만들기도 했다. 선택적 한묵증처럼 보였던 아이의 침묵은 점차 사라지고 제잘거리는 목소리가 집안을 채우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저택 전체를 뒤흔드는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울렸다. 지우는 서재에서 일하다가 심장이 멎는 듯한 기분으로 뛰쳐나갔다. 비명은 안나의 방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그가 문을 열었을 때 아이는 침대 위에서 온몸을 떨며 울고 있었다.
악몽을 꾼 것이었다. 아이는 땀에 흠뻑 젖은 채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중얼거리며 허공에 손을 휘젓고 있었다. 지우는 망설임 없이 아이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안아주었다. 괜찮아, 안나야. 괜찮아. 아저씨 여기 있어. 그는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계속해서 속삭였다. 아이는 그의 품에서 한참을 흐느끼다가 점차 안정을 되찾았다.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프랙멘트된 과거의 공포를 털어놓았다. 어두운 골목, 자신을 밀치던 삼촌의 거친 손, 그리고 빗속에서 부서지던 자동차의 붉은 불빛. 그는 아이의 말을 그저 묵묵히 들어주었다. 어떤 위로나 조언도 하지 않았다. 그저 아이가 모든 아픔을 쏟아낼 때까지 곁을 지켜주었다. 아이가 다시 잠들 때까지 그는 침대 옆에 꼼짝 않고 앉아 아이의 작은 손을 잡아주었다. 그날 밤 그는 깨달았다. 안내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나 완벽한 환경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상처를 기댈 수 있는 단단한 어깨와 언제나 곁을 지켜주는 존재라는 것을. 그들의 유대감은 그렇게 조용한 순간들 속에서 겹겹이 쌓여갔다. 어느 주말 오후 지우는 서재에서 복잡한 서류와 씨름하고 있었다. 안나는 조용히 그의 옆으로 다가와 작은 스케치북을 내밀었다. 거기에는 서툰 솜씨로 그린 그림 한 장이 있었다. 커다란 사람과 작은 사람이 손을 잡고 네모난 집 아래에 서 있는 그림이었다. 아이는 그림을 가리키며 말했다. 아저씨랑 나. 지우는 순간 말을 잃었다. 그는 수많은 계약서에 서명했고 수조원의 가치가 담긴 문서들을 다뤄왔지만 그의 심장을 이토록 강하게 울린 것은 없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 그림을 받아 들었다. 그리고 다음 날 그의 집무실 책상 위 실시간 주가 변동을 보여주는 모니터 옆에 고급스러운 원목 액자에 담긴 그 그림이 놓였다. 그것은 그의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이었다. 그날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안나가 그에게 물었다. 아저씨도 엄마, 아빠처럼 떠날 거예요? 삼촌처럼 나를 버릴 거예요? 아이의 맑은 눈에는 깊은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그것은 아이가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근원적인 두려움이었다. 지우는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을 맞췄다.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진심을 담아 약속했다. 아니, 절대 떠나지 않아. 무슨 일이 있어도 아저씨는 항상 안나 곁에 있을 거야. 이제 우리는 가족이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세상 그 무엇보다 따뜻한 온기가 담겨 있었다. 그 약속에 안나는 처음으로 활짝 웃었다. 불안의 그늘이 거친 순수한 아이의 미소였다. 지우는 그 미소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안나가 평화롭게 잠든 것을 확인하고 그는 다시 자신의 서재로 돌아왔다. 창밖은 여전히 어두웠고 모니터 속에서는 박성진이 일으킨 금융전쟁의 포화가 계속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두렵지 않았다. 그의 싸움은 더 이상 회사나 자존심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딸,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었다. 그의 결의는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하고 절대적이었다. 이제 방역의 시간이었다. 결전의 날이 밝았다. 금융시장은 퀀텀 리프 캐피털의 붕괴가 임박했다는 소문으로 흉흉했다. 언론은 연일 강지훈의 위기를 대서특필했고 주식시장의 분석가들은 그의 시대가 끝났다고 섣부르게 예측했다. 박성진 회장은 자신의 승리를 의심치 않았다. 그는 에이펙스 홀딩스의 임원들을 모두 소집해 자신의 집무실에서 샴페인을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에이펙스 홀딩스의 유동 자산을 거의 전부 동원하여
강지훈의 핵심 기업들에 대한 공매도 포지션을 최대로 늘렸다. 동시에 그가 헐값에 사들인 세라핌진의 채권을 이용해 법원에 공식적으로 파산 신청을 접수했다. 이 두 가지 공격이 성공하면 강지훈은 재기불능의 상태로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될 것이었다. 강지훈은 끝났습니다, 회장님. 한 임원이 아첨하며 말했다. 이제 이 바닥은 회장님의 것입니다. 박성진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시계 불을 붙였다. 그는 화면에 비친 폭락을 거듭하는 퀀텀 리프 관련 주식들의 그래프를 보며 승리의 쾌감에 젖어들었다. 그는 자신의 계략이 얼마나 완벽한지, 그리고 강지훈이 얼마나 어리석게 자신의 덫에 걸려들었는지 생각하며 희열을 느꼈다. 오전 10시 정각, 시장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 박성진은 자신의 트레이딩 팀에게 마지막 매도 폭탄을 투하하라고 명령했다. 그의 입가에 걸린 미소가 가장 짙어지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세상이 뒤집혔다. 그의 집무실에 있는 모든 모니터에 약속이나 한 듯 동시에 긴급 속보가 터져 나왔다. 속보의 출처는 두 군데였다. 첫 번째 속보는 퀀텀 리프 캐피털에서 나온 공식 발표였다. 퀀텀 리프 캐피털, 바이오 기업 세라핌진의 비공개 인수 완료.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강지훈이 위기 속에서 자산을 매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략적으로 자본을 재배치하여 몇 주 전에 이미 세라핌진의 모든 지분을 비밀리에 인수하여 비상장 회사로 전환시켰다는 내용이었다. 박성진이 사들인 모든 채권은 이제 강지훈이 소유한 회사가 갚아야 할 빚이 된 셈이었다. 박성진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시가를 떨어뜨렸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차에 10초도 되지 않아 두 번째 속보가 터져 나왔다. 이번에는 세라핌진의 이름으로 나온 발표였다. 세라핌진 혁신적 개인 맞춤형 항암 치료제 카이로스 개발 성공 및 FDA 최종 승인 발표. 발표 내용은 금융계를 넘어 전 세계를 경악시킬 만한 것이었다. 오랫동안 자금난으로 사장되었던 기술, 안나가 심장이 강하게 뛰고 있다고 표현했던 바로 그 잠재력이 마침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다. 카이로스의 가치는 천문학적인 수준이었고 세라핌진이라는 회사는 하루아침에 잿더미에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변모했다. 시장은 즉각적이고 폭력적으로 반응했다. 박성진이 공매도를 걸었던 강지훈의 모든 회사 주식은 미친 듯이 폭등하기 시작했다. 세라핌진을 인수한 퀀텀 리프 캐피털의 모회사는 상한가를 기록했다. 박성진의 팀은 거대한 숏 스퀴즈에 갇혀버렸다. 팔았던 주식을 되사서 갚아야 했지만 시장에는 주식이 씨가 말랐고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다. 증권사로부터 마진콜, 추가 증거금 요구, 이 폭주하기 시작했다. 박성진의 집무실은 축제장에서 아비규환의 지옥으로 변했다. 회장님, 손실액이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마진콜을 막을 자금이 부족합니다. 이대로 가면 회사가 부도납니다. 임원들의 비명과 울부짖음이 가득했다. 박성진은 멍하니 모니터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현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왜 이런 상황에 처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의 완벽했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 그의 모니터에 화상통화 연결 신호가 떴다. 발신인은 강지훈이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통화 수락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 나타난 강지훈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차가웠다. 그는 승자의 오만함이나 조롱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저 얼음처럼 차가운 눈으로 무너진 상대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강지훈은 나직하게 말했다. 단 한마디였다. 박 회장,
당신은 그토록 원하던 알고리즘에만 집중한 나머지 가장 중요한 인간적인 요소를 간과했군. 체크메이트. 그 말을 끝으로 통화는 끊어졌다. 박성진은 그 말의 의미를 곱씹었다. 인간적인 요소. 그는 여전히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저 자신이 완벽하게 패배했다는 사실만이 그의 머리를 망치처럼 내리쳤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그의 제국이, 그의 오만함과 탐욕이, 그리고 그가 이해할 수 없었던 단 한 가지 요소 때문에 단 몇 분 만에 잿더미로 변해버렸다. 집무실 창밖으로 보이던 서울의 화려한 풍경이 흐릿하게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노회한 사냥꾼은 자신이 얕보았던 젊은 사자의 완벽한 함정 속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에이펙스 홀딩스의 붕괴는 금융계의 거대한 쓰나미를 몰고 왔다. 박성진 회장의 몰락은 단순한 기업의 파산을 넘어 그의 제국 아래에 숨겨져 있던 온갖 추악한 비리와 부패가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다. 금융감독원과 검찰은 즉시 특별수사팀을 꾸려 시장 조작 혐의와 불법 자금 흐름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박성진은 출국 금지 조치를 당했고 그의 모든 자산은 동결되었다. 하지만 강지훈에게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금융전쟁에서 승리한 것에 만족할 수 없었다. 안나의 아버지 안동준 박사의 억울한 죽음 뒤에 감춰진 진실을 밝혀내야 할 의무가 그에게는 남아있었다. 그것은 안나의 과거를 온전히 바로잡고 아이가 아무런 상처의 그림자 없이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한 마지막 과제였다. 그는 에이펙스 홀딩스의 혼란을 기회로 삼았다. 가라앉는 배에서는 쥐들이 가장 먼저 탈출하는 법이다. 그의 보안팀은 박성진의 몰락으로 불안에 떠는 그의 옛 측근들에게 은밀하게 접촉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진실의 조각을 쥐고 있는 한 남자를 찾아내는데 성공했다. 그는 몇 년 전 박성진에 의해 쫓겨나 공포 속에서 숨어 지내던 K-이노베이션의 전직 연구개발 본부장이었다. 지훈은 안전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그를 자신의 비밀스러운 장소로 불렀다. 남자는 오랫동안 짊어져 온 마음의 짐을 마침내 내려놓기로 결심한 듯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고백하기 시작했다. 그의 증언은 박성진이라는 인간이 얼마나 탐욕스럽고 잔인한 악마인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모든 비극의 시작은 프로메테스 프로젝트였다. 안동준 박사는 진정한 천재였습니다. 그는 프로메테스를 인류를 위한 도구로 만들고 싶어 했죠. 하지만 당시 K-이노베이션의 대주주였던 박성진은 그것을 오직 돈벌이를 위한 시장을 조작하는 무기로만 보았습니다. 남자는 괴로운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안 박사가 그의 요구를 거절하자 박성진은 그에게 데이터 절도범이라는 누명을 씌워 회사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는 불완전하고 손상된 버전의 연구 자료를 훔쳐갔죠. 안동준 박사는 박성진이 자신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했다. 그는 자신의 진짜 연구 결과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인 조치를 취했다. 그는 아무도 풀 수 없는 복잡한 암호화 시스템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열쇠를 오직 순수한 직관으로 데이터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자신의 딸, 안에게 맡긴 것이었다. 그것은 딸을 위험에 빠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위대한 유산을 지키기 위한 아버지의 마지막 몸부림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끔찍한 진실이 드러났다. 안동준 박사의 죽음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다. 박성진은 안 박사가 살아있는 한 진짜 프로메테스의 존재가 위협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복인 최이사를 시켜 사고를 위장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남자는 증거로
자신이 비밀리에 보관해왔던 오래된 이메일과 서버 로그 기록을 지훈에게 넘겼다. 거기에는 박성진이 살인을 지시한 정황이 명백하게 담겨 있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강지훈은 그가 수집한 모든 증거들을 정리했다. 전직 본부장의 증언, 박성진의 범죄를 입증하는 데이터 기록, 그리고 에이펙스 홀딩스의 시장 조작을 분석한 금융 포렌식 자료까지. 그는 이 자료들을 언론에 흘려 여론 재판을 하는 대신 다른 선택을 했다. 그는 검찰청으로 직접 걸어 들어갔다. 그리고 담당 검색에 거대한 음모의 전모가 담긴 파일을 조용히 건넸다. 이것은 더 이상 여론의 문제가 아닌 명백한 형사사법의 문제였다. 한편 고상철에 대한 문제도 깔끔하게 정리되었다. 그가 박성진의 사주를 받고 거짓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증거가 확보되자 수사기관은 즉시 그를 체포했다. 아동 학대와 방임, 공갈 협박, 그리고 위증교사 혐의까지 추가되었다. 그는 더 이상 안나와 강지훈에게 어떤 위협도 되지 못하는 초라하고 비참한 범죄자로 전락했다. 며칠 후 저녁 뉴스 시간에는 대한민국의 모든 채널에서 속보가 흘러나왔다. 수갑을 찬 채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 있는 박성진 회장과 최 이사의 모습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그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시장 질서 교란, 기업 기밀 절도, 살인 교사 등 셀 수 없이 많았다. 한 시대의 거물로 군림했던 악인의 시대가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다. 지훈은 저택의 거실에서 안나와 함께 그 뉴스를 보고 있었다. 물론 아이는 화면 속의 인물들이 누구인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아이는 그저 자신의 그림책에 더 열중할 뿐이었다. 지훈은 조용히 TV를 껐다. 그는 안나를 지키겠다는 자신의 약속을 지켰다. 그리고 아이 가족의 비극에 대한 복수 또한 완수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의 마음속에 조용한 종결감이 내려앉았다. 이제 그들에게는 새로운 시작만이 남아있었다.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세상은 빠르게 변했고 떠들썩했던 사건들은 점차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갔다. 박성진 회장의 제국은 완전히 해체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퀀텀 리프 캐피털은 업계의 판도를 바꾼 혁신적인 투자와 윤리적인 경영으로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한 위상을 자랑하게 되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그 모든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두 사람에게 찾아왔다. 강지훈의 저택은 더 이상 차가운 성공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곳은 이제 안나의 웃음소리와 서툰 피아노 소리, 그리고 향긋한 쿠키 냄새가 가득한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었다. 집안 곳곳에는 안나가 그린 알록달록한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정원에는 작은 그네와 모래밭이 생겼다. 강지훈은 이제 밤늦게까지 서재를 지키는 일 중독자가 아니었다. 그는 딸의 숙제를 봐주고 잠들기 전 책을 읽어주는 평범한 아버지가 되었다. 안나는 몰라보게 밝고 건강한 아이로 자라났다. 아이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짓눌려 있지 않았다. 지훈은 아이의 특별한 재능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그 능력을 착취하거나 억압하는 대신 올바르게 이해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돕는 영재교육기관을 찾아냈다. 그곳에서 안나는 자신의 능력이 저주가 아닌 선물임을 배우며 비슷한 재능을 가진 친구들과 어울려 평범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있었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 오후, 지훈은 안나의 학교에서 열리는 작은 음악회에 참석했다. 강당 맨 앞자리에 앉은 그는 다른 학부모들과 어울려 서툰 솜씨로 피아노를 연주하는 딸의 모습을 눈에 담았다. 아이가 마지막 음을 연주하고 수줍게 인사했을 때 그는 세상에서 가장 큰 박수를 보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에 떠오른 자랑스럽고 따뜻한 미소는 2년 전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모습이었다. 음악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들은 조용한 공원 묘지에 들렀다. 안나의 부모님이 잠들어 있는 곳이었다. 지우는 안나의 작은 손을 잡고 묘비 앞에 섰다. 아이는 이제 울지 않았다. 그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노란 프리지어 꽃다발을 묘비 앞에 조용히 내려놓을 뿐이었다. 지우는 아이의 부모를 향해 마음속으로 조용히 약속했다. 당신들의 소중한 보물을 제 목숨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며 지켜주겠노라고. 그는 안나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아이는 그의 품에 기대어 나직하게 말했다. 아빠, 엄마랑 아빠가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있겠죠. 지우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그럼, 그리고 우리가 아주 행복하게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무척 기뻐하고 계실 거야. 그들은 한참 동안 말없이 함께 서 있었다. 과거와의 진정한 화해와 미래를 향한 조용한 다짐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부녀는 저택의 테라스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쏟아질 듯한 별들이 검은 벨벳 같은 하늘을 수놓고 있었다. 안나가 처음 그의 인생에 나타났던 그 폭풍 후 치던 밤과는 너무나도 다른 평화롭고 아름다운 밤이었다.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한 밤이었다. 안나가 하늘의 한 점을 가리키며 물었다. 아빠, 저 별은 왜 저렇게 혼자만 반짝여요? 지우는 예전에 그였다면 그 별의 이름과 지구로부터의 거리, 밝기, 등급 같은 데이터들을 설명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는 달랐다. 그는 안나를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다정하게 이야기해 주었다. 글쎄, 어쩌면 저 별은 아주 용감한 별인가 봐. 다른 별들이랑 같이 있는 것도 좋지만 혼자서도 세상을 환하게 비출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지. 안나처럼 말이야. 안나는 그의 말에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는 밤 공기를 타고 멀리 퍼져나갔다. 지우는 밤하늘의 별들보다 더 밝게 빛나는 딸의 눈을 보며 생각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500만 벌어들인 그 3초가 아니었다. 폭풍 후 치던 밤, 차가운 빛 속에서 떨고 있던 작은 아이에게 손을 내밀었던 그 순간이야말로 그의 삶을 구원하고 진정한 행복을 안겨준 가장 위대한 퀀텀 리프였다.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사랑과 가족이라는 가장 값진 수익을 얻었으니까. 그는 딸을 가슴에 꼭 껴안았다. 두 사람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